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요 우크라이나 북부에서의 작전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목표를 우크라이나 동남부로 설정하고 재편성 중인 걸로 알려져 있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전쟁의 새로운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니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사실 킨자를 게임 챌린저라고 했는데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언제 체인지 돼요? 그 킨자를 썼는데. 사실 지금까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는요 방어용 무기가 위주였습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팅어 대공 미사일은 방어 무기죠. 적한테 사용하는 무기니까 공격용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무기들은요 매복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적에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성능은 우수하지만 방어용 무기라는 한계점은 명확하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요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무기들로는 버티는 수준 이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6일 날 필립 오즈번 전 영국 국방정보국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건은 서방이 공격용 무기 지원으로 얼마나 전환하는지, 그리고 필수 군사 장비의 공급을 얼마나 확실히 유지, 강화하는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는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특별 참석해서 나토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한 것 같던데. 네, 이런 가운데 체코가 나토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여러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체코가 소련제 T-72M 10여 대와 보병 전투차 BMP-1, 곡사포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요, T-72M이 T-72 전차의 개량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T-72M은요 T-72의 다운그레이드 수출 버전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전차를 해외에 판매할 때 다운그레이드하는 버릇이 있어요. 다운그레이드 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이 다운그레이드한 T-72M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러시아제 전차와 대응한 능력을 갖춘 수출형 버전이 T-72M1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체코가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전차가 T-72M인지 T-72M1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러시아제 T-72 정도라고 보면 무난할 것 같아요. BMP-1은요 1960년대 후반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장갑차입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죠. 그리고 영국은요 순찰 및 정찰용 장갑차를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것이 마스티프 차륜용 장갑차하고 자칼 정찰차입니다. 마스티프는요 전형적인 M랩 장갑차입니다. 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하고요 이라크에서 사용한 바가 있죠. 지뢰나 IED에 대한 방어 성능을 갖춘 중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M랩 차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M랩 차량은요 주로 전투 구급 차량 및 병력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언급됐던 자칼은요 역시 소형 정찰 차량이에요. 그래서 빠른 기동성을 살려서 정찰이나 응급 구조에 사용하기 적당한 차량입니다. 호주도 장갑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부시마스터 장갑차 20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부시마스터 역시 M랩 차량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했고 앞서 언급한 마스티프하고 비슷한 성격의 차량이에요. 미국도 지원을 하잖아요. 사실상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죠. 앞으로 더욱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요번에 아주 히트쳤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5,000기, 그 다음에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1,400기, 각종 소화기 7,000기, 탄약 5천만 발, 전투복 헬멧 세트 45,000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합의를 했죠. 이 정도면 지원이 좀 상당한 거 아닌가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결론은요, 택도 없다는 거죠. 요새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키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모습만 보고 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 역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러시아가 원하는 곳은 동남부 회랑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는 동남부에서 점령한 영토를 틀어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맹공을 버티면서 반격에 나서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려면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원한 전차가 딸랑 몇 대? 10여 대예요. 그리고 장갑차도 수십여 대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영국과 호주가 제공하려는 장갑차는요. 본격적인 기갑 전투를 위한 장갑차라기보다는 정찰용 장갑차입니다. 전면적인 공격 작전에서는요. 이 차량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자살 행위예요. 이 정도 전력을 찔끔 주는 건요. 우크라이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적어도 2개에서 3개의 전차여단, 그렇게 되면 한 250여대 내가 되는데 이 정도의 전차여단하고 그리고 완편된 기계화 보병여단 4-5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선 공격용 헬기와 근접 항공 지원까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동남부에서 러시아군한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탈환 작전이라는 건요. 뺏긴 것을 다시 찾는 작전은 훨씬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수백 대를 노획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공격 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서방의 감시 자산에 포착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포획한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은 약 160여 대로 추산됩니다. 그나마 이 차량들이 전부 온전한 상태로 포획된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차가 기동하는 중에 도망갔으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1차로 피격이 돼서 기동 불능이 된 상태에서 도망간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 차량을 노획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차량을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60여 대도요. 그대로 온전하게 우크라이나군 전력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따라서 포획한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으로 수개의 전차여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진짜로 수백 대의 러시아 전차를 노획해서 부대를 편성했다면 아마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의 사기를 꺾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전거리는 없죠. 앞으로 서방이 얼마나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정도로는요, 방어하기에도 아주 힘듭니다. 나토가 전면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나토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서방제 전차를 주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돼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장비와 구별이 어려운 러시아제 장비를 줘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폴란드나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서 러시아제 탱크를 이제 받아다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탱크라고 하죠. 전차를 빼서 우크라이나에 주기 위해서는 그냥 빼서 주면 안 돼요. 분명히 대체 장비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단시간에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걸 주는 나라 입장에서 자국의 안보에 관련된 일이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 일단 빼고 나중에 채워줄게는 이거는 이 나라로서는 아무리 나토 동맹국이자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백이 최소화되는 구형 치장 물자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번에 체코가 제공한 전차가 그런 성격일 거예요. 나머지 동유럽 나토 국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치장 물자를 닥닥닥 긁는다고 해도 아마 100대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요 국가들 말고 다른 나토 국가들도 네. 좀 치장 물자 같은 걸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선에 서방제 전차가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무기 지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서방제 전차하고 전투기, 공격 헬기가 등장하는 순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뭐예요? 3차 대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방이 참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전차에 뭐 우크라이나 깃발 이런 게 붙어 있어도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딱 봤을 때 서방제 무기가 나온 순간 쟤네가 참전했구나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무기의 보급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니까 서방제 전차가 오면은 전차 포탄도 호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서방제 포탄 또 와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제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 시간 역시 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나토 국가 중 서방제 무기를 지원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특히 전차나 전투기 같은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준
물량을 보면 이제 공격 무기라고 치고 준 물량을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지원은 계속 되겠죠. 지원은 계속 되겠지만 얼마나 필요한 물량을 신속히 지원하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진작에 도와줬었어야죠. 도와주려면. 전쟁 전에도 꽤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동계올림픽 하기 훨씬 전부터 이 얘기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작년 말부터요. 작년 말부터 계산해 보면 거의 4개월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전쟁 발발 직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토 국가 간의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지나간 얘기니까 뭐 결과론이죠. 그래서요, 제가 달리 생각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 전쟁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나토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위기를 그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그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드네프르강 동쪽은 완전히 지금 갈갈이 찢겨진 상태예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확실히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전쟁을 수행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학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밀어붙여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희생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에요. 지금도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의 더욱 과감하고 빠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나토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